꽁투도 그러는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뭘 했었지?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여기 했잖아, 그렇지? 십자군 전쟁에서 뭘 했었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역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지? 이 사건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제시했는가 또는 영향을 주었는가가 역사에서 가장 좋게 또는 가장 빈도율이 높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고, 십자군 전쟁은 충분히 그 조건에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수능 이후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든지 수능에 출제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의 변화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한번 보자고 했고, 십자군 전쟁 때 시작된 변화들을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했었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14세기 이후의 중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거야. 근데 문제는 13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선생님이 칸막이로 잡아가지고 뭘 하나 써놨어? 흑사병이라는 걸 써놨네. 그치? 자, 지금이야 흑사병이 그렇게 큰 질병도 아니고 뭐 거의 멸종된 질병이라고 해도 무방해. 그런데 흑사병이라는 게 정확히 이 병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그럴 순 없어. 왜냐면 시대별로 흑사병은 몇 번에 걸쳐서 유행을 했지만 반대로 그 시대마다 흑사병이 유행했던 그 병명이 틀려. 콜레라일 수도 있고 장티풀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질이나 그런 것들이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위생이 안 좋았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었다는 거야. 어쨌든 치사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흑사병은 치사율이 높았고, 그렇다면 인구는 어떻게 됐다? 인구는 그렇지, 유럽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인구가 줄어들고 치사율이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우리는 읽어볼 거야. 이해됐어?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먼저 가줄게. 자, 여기 똑같이 각자 따라서 경제를 쓰자. 자, 경제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첫 번째는 농노해방의 가치와 두 번째는 그 반대인 반동영주들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얘들아, 기존의 경제에서 농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장원의 삶을 살펴봤잖아. 기억나? 우리 장원의 삶을 어디서 살펴봤더라? 교과서 한번 가볼까?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따로 필기했던 부분 있죠? 자, 쭉쭉 넘겨서 여러분들과 같이 필기했던 부분. 그치, 여기지. 페이지 몇 쪽이야? 118쪽이네. 118쪽에서 장원은 영주지경지, 농노보유지, 목초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농노의 의무를 여기 선생님이 써놨었어. 뭐라고 써놨었어? 영주의 지경지를 경작해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바치고 거기에서 자신의 보호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영주잖아. 그러면 그 영주들에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영주들에게 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지대. 땅에 대한 대가는 대가인데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 거야? 노동으로 지불하는 노동지대였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즉 다시 말해 흑사병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 이 노동지대에 변화가 와야. 노동지대에 왜 변화가 오는지 필기를 먼저 하고 설명을 해줄게. 농노해방에 있어서 노동지대의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노동지대에서 현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라는 것으로 바뀌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 농노들은 자기 땅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일부 세금을 내는 걸 제외하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잖아. 농노는 농민적 특성과 노예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 됐지만 사유재산을 모으는 게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가능했어.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야. 사유재산을 모으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에서 또는 자기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텐데, 반대로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모든 소출이 영주에게 가버리는 영주 지경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일 열심히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지. 미쳤냐? 대가리가 빠가지고 내 것도 안 되는 것을 열심히 가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어딨어? 영주들도 그걸 깨닫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영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 땅도 농노들에게 줘버린 다음에 이 땅에서 나는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내가 뭔가 화폐나 현물로
어떤 이들에게 대가를 받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해서 화폐지대로 변화해가. 그런데 흑사병 이후에 경제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흑사병이 지금 14세기 이후에 인구가 감소했어. 자, 그치? 그러면 인구가 감소했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순창에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돼? 도대체 어디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줘? 니들이 일하는데. 안 주잖아. 왜 안 주지? 그치, 순창에는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희는 어디서든지 알바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니 순창에 있는 업주들이 너희한테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근데 반대로 이 상황에는 지금 인구가 줄어버렸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임금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그렇지, 임금이 올라가지. 임금이 상승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했고 물가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농노들은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잖아. 농민들이나 평민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농노나 수공업자들이 뭐에 왔고 흑사병에 맞고 죽어버렸잖아. 그러니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랑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지? 떨어지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화폐로 지대를 받고 있던 영주들은 손해가 나니 안 나니? 그렇지. 영주들이 타격이 온단 말이야. 자, 영주들이 타격이 오니까 이 영주들 입장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 그래서 영주들의 반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문제는 얘들아, 자유는 후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절대 없어. 만약에 우리 학교가 한 번이라도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순간, 두발 자유를 허용해서 염색도 허용하고 파마도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허용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남자는 스포츠 머리, 여자애는 칼단발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얘들아, 자유는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어. 그 말인즉슨 반동 영주와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면서 뭐가 시작되겠어? 그렇지. 이 농노들과 영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들이 바로 농민 저항 운동이 이 당시에 두 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이 일어나. 야, 자크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대충 번역을 해보면 뭐 김철수의 난, 뭐 김영희의 난 이런 식으로 일반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이고, 영국에서는 실제로 와트 타일러라는 농민 지도자가 반란을 일으키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들과 영주들 사이에 서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영주들이 승리할까? 농노들이 승리할까? 그렇지. 자유는 절대 후퇴할 수 없어. 영주들의 반동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즉, 이 두 가지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영주들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 했기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종교를 가볼게요. 종교. 자, 지금 봐봐 얘들아. 십자군 전쟁이 계속해서 1차 이외에는 실패했지. 그치? 2차는 이집트 쳐들어갔다 망했고 3차는 나름대로 성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3개가 출발했어.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얻은 성과가 겨우 살라딘과 협상을 맺은 정도가 끝이야. 4차 십자군은 말할 것도 없는 최악의 실패고 그 사이에 소년 십자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야 우리도 십자군 가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구름처럼 몰려가가지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까지 갔는데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그 십자군을 성지까지 태워주겠다고 뻥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집트 도시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있으니 당연히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기 몇 세기지?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권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배웠지만 이 당시 교황권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왕권보다는 우위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14세기에 오게 되면 이 교황의 권위는 그야말로 바닥을 쳐서 종교 권위가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부부부부부부 하고 완전 내려가서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자, 아비뇽 유수는 1309년에서 1377년까지인데 연도 지금부터 외우는 미친놈이야. 연도 외우지 마. 자, 그런데 이 아비뇽 유수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종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줄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유럽 전체의 정치적 변화를 먼저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종교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줄 텐데 프랑스 국왕이 너무나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걷고 싶어. 그런데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교회에다 세금을 매겨야겠다 얘기해가지고 교황과 충돌하게 되고 교황이 그 교회에다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 새끼가 하고는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에다가 귀양을 보낸 거야.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아비뇽의 어떤 교회 안에다가. 그게 이제 아비뇽 유수인데 이제 과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건 이제 종교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줄게요. 자, 그리고 그 아비뇽 유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원래 로마에 있던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에다 던졌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는 또 한 명의 교황을 뽑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아비뇽에 있는 교황과 로마 교회에 있는 교황이 서로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시기를 교회 대분열의 시기라고 해. 이 교회 대분열의 시기는 여기 보듯이 14세기에서 15세기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활동. 미안해. 지금 필기가 꼬였다. 교회 대분열 14세기에서 15세기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했고 종교했고 문화는 자, 문화 볼게. 자, 지금까지 서유럽의 사람들은 이 5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만 보면 게르만족이 침략해 내려오고 노르만족이 침략해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지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봉건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사계급, 무사계급, 자기를 지켜서 이민족과 싸워줄 수 있는 계급의 성장 때문에 시작된 게 봉건제였잖아. 그치? 그런데 유럽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유럽의 팽창을 통해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옛 그리스 로마의 문화나 이슬람 지역에 발달했던 과학이나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유럽 시민들이 어떤 지적인 그 갈급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가 대학도 발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뽕 하고 터지는 시간이 와. 그게 바로 르네상스야. 이 상황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르네상스가 발전하게 되는데 르네상스 자체는 따로 단원까지 작성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기존의 폐쇄적인 서유럽 사회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진출을 하게 됐고 진출 과정에서 아랍이나 옛 고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이 역수입되면서 그 역수입된 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자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정도만 알고 다음 단어에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정치로. 그런데 잠깐만, 우리 지금 몇 분 했니? 14분밖에 안 했구나. 자, 정치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치는 이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이었다는 얘기야, 아니었다는 얘기야? 아니었잖아. 왜 아니었지? 봉건제. 봉건제가 중앙 집권적이야, 지방 분권적이야? 지방 분권적 성향이 있다고 내가 시뻘건 글씨로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잖아. 왜? 그렇지, 불입권. 원래 내 땅이었고 나는 당신에게 보호만 요청했어. 그 보호의 대가로 돈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서 개미다리에 구두를 신기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그건 그 위에 있는 왕이나 영주가 간섭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십자군 전쟁 때 너무나 많은 영주나 기사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야? 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 왕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힘든데, 안 그래도 나 밑에 있는 애들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땅이,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진짜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저 땅을 접수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뻥을 치면서 없어진 영주와 기사들의 땅을 점거하는 상황이 돼. 그러면 왕의 권한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 강력해지겠지. 왕의 권한이 강력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 권력이 중앙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중앙 집권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또한 왕과 가장 큰 경쟁 상대에 있던 누구의 지금 위상이 약해지고 있니? 누구의 위상? 왕과 큰 경쟁 상대에 있던 누구? 그렇지, 교황의 권위가 박살나고 있잖아. 그러니 상대적으로 왕의 권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르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왕의 권위를 가장 올리기 좋은 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100년 전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왜 전쟁 때 왕권이 가장 상승하나요? 얘들아, 아무리 봉건제도 하에서 불입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 땅에서 개미다리에 구두를 신기 전봇대로 이빨 쑤시니 어쩌니 저쩌니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쟁에서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쟁에서는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그치? 전쟁만 일어나면 왕의 권위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10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단 써줄게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인데,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내 전쟁을 한 건 아니야. 그랬으면 나라가 절단이 났겠지. 그런데 중간중간에 몇십 년씩 쉬는 타임도 있고 휴전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난 것은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쟁의 원인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플랑드르 지방의 문제였습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행한 것이야. 자, 지금부터 교육과정을 한참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적당히 머릿속으로만 듣고 넘겨. 왜? 지금 뭐 이 100년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유가 뭔지, 진행 과정이 어떤지, 전개 과정이 어떤지, 그거 배우고 싶으면 그냥 역사교육과를 가시고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자. 시험에 나오는 걸 이해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썰을 푸는 걸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배경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는 간단해. 우리 노르만족의 이동 이야기했을 때 정보강 윌리엄 기억납니까? 정보강 윌리엄? 그렇지. 정보강 윌리엄은 사생아였잖아. 그치? 사생아인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했어?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하려고 했고 성공도 했어. 어쨌든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까 왕가의 일원이잖아. 그치? 왕가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왕실은 나름대로 핏줄이 같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프랑스의 왕이 죽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왕이 죽고 첫 번째로 왕위 계승에 가장 강력한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영국 왕인 거야. 그러면 통째로 프랑스의 영토가 영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빼야 된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계승권을 가지지 못했던 다른 프랑스의 왕족이 왕을 점거했다, 왕위를 이어받았단 말이야. 영국 왕 입장에선 내가 제1 계승권자인데 열 받잖아. 당연히 쳐들어가겠어, 안 쳐들어가겠어? 쳐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분쟁, 계승권 분쟁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계승권을 요구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계승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플랑드르 지역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플랑드르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시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자, 이건 교과서를 가서 보고 올게. 아마 선생님 기억에 129쪽이었던 것 같아. 아니네, 미안하다. 125쪽. 125쪽 볼게. 물 한 컵 먹고. 자, 125쪽 한번 봅시다. 선생님하고 같이. 자, 도시는 초창기 영주의 지배를 받았대. 우리 지금 자치도시가 등장했다라는 거 배웠어. 기억나? 자치도시 언제 등장했어? 자치도시 11, 13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였잖아. 자치도시가. 그치? 근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기존의 유럽은 이미 폐쇄적인 경제 공동체였던 장원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들 사이에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근데 교류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철을 생각해봐. 철광석. 여기서는 철광석이 뿜뿜뿜뿜 많이 나와. 근데 철은 정말 많이 필요한, 어디서든지 필요한 금속이잖아. 여기에는 철이 없어. 여기도 철이 없어. 여기도 철이 없어. 여기 가서 철을 사오고 싶어.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사오면 뭔가 이렇게 억울해. 그리고 얘네는 철은 많지만 곡식은 부족한 애들이라고 해보자. 얘네들은 철은 많지만 곡식은 부족해.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곡식이 엄청 많고 여기는 뭐 해산물이 엄청 많고 여기는 뭐 목재가 굉장히 좋은 목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각각의 장원들 사이에 중간 지점 어딘가에 뭐가 생기겠어? 시장이 생긴단 말이야. 시장. 이해됐어? 시장까지. 자, 시장에는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모이겠지? 그런데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팔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돈이 많겠지. 그리고 심지어 물물 교환으로는 처음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화폐도 등장하게 된다 그랬잖아, 이 당시에. 그 화폐까지 등장하게 되니까 이 지역은 뭔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산적들이 여기를 이렇게 쳐들어가고 싶어.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성벽을 쌓아야겠다. 라고 해서 도시 바깥으로 산적을 막기 위한 성벽을 쌓아.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부르그 주아야.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자, 부르그라는 말이 성을 뜻해. 그래서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크 이런 식으로 부르그로 끝나는 도시들의 이름들을 생각해보면 그 지역이 그 옛날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 부르그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성어로서 어를 넣게 되면서 부르주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것은 나름대로 중산층 세력들, 성 안에 살면서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산적이나 외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도시의 발달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선생님하고 볼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경제력이 커지니까 원래는 이 도시 자체도 영주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 영주들에게서 자치권을 구매를 하는 거야.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겁니다. 영주님 저희가 자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영주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니들을 왜 자치시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주님 그러면 저희가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라 20년치 세금을 한 번에 확 드릴게요. 그럼 자치권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영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는 한 방으로 노리는 로또 싫어. 나는 연금 복권 타 먹을 거야. 야, 내가 니네 계속 데리고 있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세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니들을 왜 풀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10년치 세금만 이용하면 병사를 사서 당신 영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즉 재력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영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자치권을 얻고 자치도시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 자치도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은 도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길드에서 주로 시작을 하게 돼. 자, 여기까지 대가리에 넣고 원래대로 돌아오자.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해줄 거야. 자, 플란드르 지방은요, 예로부터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직물 산업은 뭐야?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곳이잖아. 그런데 이 플란드르 지역의 양모 공급의 제 첫 번째 첫 번째 장소가 영국이었어. 영국은 양을 길러서 플란드르 지역의 양털을 파는 게 국가 재정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플란드르 지방 자체는 프랑스 왕의 직할지로서 프랑스 왕에게 계속해서 세금을 뜯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플란드르 지방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이씨, 우리도 자치도시가 되고 싶은데 하필 우리의 영주는 어설픈 영주가 아니라 프랑스 왕이야. 어떻게 자치권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야, 우리가 돈으로 영국 왕과 영국 왕의 병사들을 사서 프랑스를 때려버리자 라고 얘기가 된 거라고. 이해돼? 게다가 영국 왕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영국의 재정은 뭘로 형성이 돼 있어? 우리한테 모직물을 팔아먹은 돈이 겁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플랑드르 사람들은 영국의 군대를 사겠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초창기에는 영국이 우세합니다. 전개 과정 초기. 특히 영국의 황태자였던 흑태자 에드워드의 활약으로 굉장히 유리한데요. 중기 이후부터 갑자기 프랑스에 한 소녀가 등장하죠.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전체가 이름은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태평동의 백경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사는 지역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부용 드 고드프라라고 얘기하면 부용의 고드프라, 드는 귀족이라 이런 뜻이야. 장 드 아르크 지역의 귀족이었던 잔 이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이름은 잔이고요. 잔다르크가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에게 아르크 지역의 영지를 하사한 거죠. 그러니까 장 드 아르크. 그래서 잔다르크가 된 겁니다. 잔다르크 전체가 이름이 아니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얘들아. 자, 어쨌든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활약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14살의 글도 모르는 동래미 마을의 양치기 소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사 3명에게 계시를 받아서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싸울 줄 알면 얼마나 잘 못 싸웠다는 건 아니야. 양치기잖아, 양치기. 얘들아, 양치기는 양을 지키면서 예컨대 늑대나 이런 것들과도 맞서 싸워야 될 정도야. 양치기도 꽤 무력이 있어. 꽤 싸움 잘하는 애들 축에 속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 봤자 14살 소녀잖아. 응? 14살 소녀가 프랑스를 위해서 자기 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잔다르크에게는 프랑스를 위해 싸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간다 해서 양치기들의 삶에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분연히 일어섰고 분연히 일어서서 프랑스 왕실로 찾아가 계시를 받았다는 걸 주장을 했으며 프랑스 왕실 입장에서는 지금 겁나게 털리고 있었잖아요, 영국에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다르크의 손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처음에 웬 14살짜리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 같으면 믿겠니? 그렇잖아. 근데 지금 프랑스는 하도 급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검증을 해보자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을 신하들 사이에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자리에 갖다 놨는데 잔다르크는 신하들 사이에 숨어있는 왕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쨌든 잔다르크는 항상 은색 갑옷을 입고 맨 앞에 진영의 맨 선두에 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프랑스를 위해 싸웠고 계속된 패배로 지쳐가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고 전쟁에 나서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14살 소녀가 항상 전투의 선봉에 쓴다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울림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연전연패하게 되는데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프랑스 왕실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왕은 한 게 뭐가 있어? 잔다르크가 다 했네 라는 소리 자체가 나온다는 게 프랑스 왕실의 커다란 부담이죠. 그래서 잔다르크를 버립니다. 원래 보내주기로 했던 원군을 보내주지 않아서 제 기억에는 꽁페뉴 전투였거든요. 꽁페뉴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영국군들에게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해요. 근데 그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이단이나 그런 것들로 몰려고 했지만 글도 모르고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았던 그 잔다르크가 영국의 수많은 주교와 신부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주교와 신부들과의 신성 논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그들을 전부 다 몰아쳐버립니다. 결국 잔다르크에게 매길 수 있었던 죄목은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면 치마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갑옷을 입기 전에 그 안에 반바지를 걸쳐 입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지라는 게 옛날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쫙 붙는 바지를 입는다는 건 여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여자들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깅스 입는 그 논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풍기문란이다 라는 젖 같은 핑계로 잔다르크를 화형시킵니다. 아이고 미안. 풍기문란죄래. 지랄한다 정말. 그지? 풍기문란죄. 자 그런데요. 이걸 본 프랑스 국민들은 미쳐 돌아갑니다. 시발 이 영국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 다음부터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개뚜까팹니다. 진짜 존나게 뚜까패요. 잔다르크는 마지막까지 죽어서까지 프랑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 얘들아. 결과. 아이고. 민족 의식이 각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차 주장했잖아.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위해 싸울 이유가 뭐였지? 하나도 없었어. 잔다르크는 땅을 가졌던 영주도 아니고 프랑스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야. 심지어 싸우는 게 직업이었던 기사 계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네가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어떤 이득이나 손해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를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어떤 울림을 주면서 희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르크를 보면서 나는 순창 사람, 나는 보르도 사람, 나는 낭트 사람, 나는 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유럽인들이 얘들아 유럽은 지금도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 이탈리아 피자야 나폴리 피자야. 도시 이름이 붙지 국가 이름이 붙지 않잖아. 피자에도 그렇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동네를 위해서 폐쇄적인 자원이라든지 경제공동체 안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의 가치, 국가라는 하나의 가치, 프랑스라는 가치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민족의식이 각성하게 되는 거죠. 민족의식의 각성. 그리고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중앙 집권도 굉장히 강조됩니다. 중앙 집권. 이해됐어요? 자, 백년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이뤄지는데 또 다른 전쟁이 15세기에 영국에서는 장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장미 전쟁 역시 왕위 계승 문제였는데요. 왕위 계승 문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두 개가 서로 왕을 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왜 장미 전쟁이냐면 그 귀족들을 나타내는 문장 있잖아, 문장. 그림. 그 그림이 양쪽 다 흰 장미, 뭐 빨간 장미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 장미 전쟁의 결과로 튜더 왕조가 성립됩니다. 튜더 왕조가 개창돼. 누구에 의해서? 헨리 7세에 의해서. 헨리 7세.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황에서도 요크와 랭커스터라는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두 개가 열심히 싸우는 바람에 그 귀족들이 존나게 많이 서로를 죽였어. 그래서 귀족들이 다 뒤져서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 강화되겠지. 태클 걸 인간들이 없잖아. 맞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도 볼까? 에스파냐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미안해. 에스파냐라고 쓰지 말고 이베리아 지역이라고 하자. 이베리아 지역. 이베리아 지역에서는 같은 15세기 얘들아. 이베리아 지역에서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이라는 국가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통합이 되는데 이 두 국가가 1479년에 통합이 되거든요. 나 이거 펜 좀 교체해야 되겠어. 통합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합쳐진 강력한 나라의 힘을 기반으로 재정복 운동, 뭐라고 한다 그랬지? 레콩키스타가 완벽히 성공합니다. 다 성공.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나 진짜 오늘 펜 빡친다. 최근에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웃됩니다. 최후의 보루가 어디였냐면 그라나다라는 도시였어. 후미아드 왕조의 그라나다가 1492년에 항복합니다. 1492년에. 또한 에스파냐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합쳐져서 뭐가 된 거야? 에스파냐가 된 거잖아. 네, 에스파냐 말고 포르투갈 역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성장한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나 잠깐만 지금 진짜 펜 때문에 빡치기 시작하기 일보 직전이야. 성장한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대서양 끝쪽에 있었던 나라들, 유럽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서양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를 선도하는 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예외는 요 정치 예외 요 대격변에다 한번 써봅시다. 대격변에다가 자, 정치적 예외. 자, 지금 정치의 흐름은 나름대로 뭐야?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중앙 집권화야. 그런데 그 흐름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었어. 그 두 개가 바로 첫 번째가 독일이야. 두 번째는 이탈리아야. 자, 독일 먼저 해볼게. 이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별명이 뭐냐면 교황의 젖소야. 즉 신성 로마 제국은 허구한 교황이 애들을 삥 뜯어 먹으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를 하려고 하는 귀족이 없어. 진짜. 왜? 맨날 삥 뜯기니까. 그래서 13세기 한동안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공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다스릴 황제가 없는 시기야. 왜? 하도 교황한테 삥을 뜯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14세기에는 황금문서가 열려. 황금문서 시대. 14세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는 7명의 굉장히 강력한 제후들, 이들을 선거권이 있는 제후다 해서 7명의 선제후라고 하는데, 이 선제후에서도 종교 영주, 그러니까 지방 영주가 있고 종교 영주가 있는데, 종교 영주는 그 뭔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주교 이런 종교 그런 사람들을 종교 제후라고 해. 이 선제후 중에 종교 제후가 3명이었나 4명이었나 하여튼 반이 종교 제후였어. 그만큼 여기는 종교,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강력했던 곳이라는 얘기지. 그 종교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거야. 그리고 그 황제를 선출해서 이 사람을 황제로 임명한다라는 그 문서를 황금문서라고 해.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거지. 대단한 거야. 황제를 시발 투표로 뽑아. 기가 막혀. 자, 그런데 이 황금문서는 1356년인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 국가가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19세기야. 누구에 의해서 통일될까?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1세에 의해서 통일돼. 자, 두 번째 이탈리아 볼게. 이탈리아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생각나는 애들 몇 명만 이야기해 볼까?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피사 맞아. 아말피 등등등. 뭐 밀라노, 피렌체 뭐 쫙 엄청 많아. 뭐 교황령까지 있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내내 분열되어 있다가 이들 역시 19세기에 통일국가가 이루어져. 여기는 통일국가가 나 오늘 진짜 여기 오늘 진짜 이상하다 야. 통일국가가 샤르데냐 왕국, 그리고 뭐 카보우르, 가리발디, 에마누엘레 2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이 돼. 그래서 얘들아 19세기에 가장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야. 따로 단원도 있어. 그때 한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중세의 변화를 한번 읊어봤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요 다음 시간에 따로 묶어서 다시 한번 중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끊어보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